제가 사실은 그 16년 거의 17년째가 돼가고 있는 동안에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어떤 이 장치들이 제공되지 우리가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 돌봄 문제들이 해결되어 왔던 것 같고, 그러는 사이에 본인의 의도나 이런 거 관계없이 각각의 어떤 다른 조건과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돌봄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관계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제대로 된 공식적인 자리가 아마 처음이 아니었던가.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많은 대화를 했어도 부족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이제 잘 되지 않은 관계에서 약간의 서로 이제 뭐랄까요, 낯섦과 그런 긴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이에 본의 아니게 쌓여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비뽑기하면서 약간의 그 긴장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재미랄까 뭔가 이런 것들도 또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돌봄의 어떤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 한 번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명함도 드리고 받고 그다음에 악수도 나누고 이랬는데요. 그동안 이제 사실 그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 돌봄 문제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고, 그래서 서로 굉장히 이렇게 다른 입장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최근에 되게 달궈진 그런 문제가 된 것 같고, 그 당사자들이 여기 다 계셔서 얼마나 어려운 자리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 접점이랄까요? 공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들이구나.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취지도 여기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돌봄 문제 자체가 워낙 큰 문제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변화시키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출발선이 돼서 함께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출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서 되게 다른 어떤 그 뭐랄까 과제랄까요? 요구 사항이랄까 과제랄까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기꺼이 한 자리에 나와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되게 어렵다면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에 좌장을 기꺼이 또 맡아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서울시 전 교육감 하신 우리 강노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토론회를 이제 국회에 들어서 여러 차례 좀 했는데 일반적으로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누는 일이 정형화된 토론회 말고 좀 다르게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누구가 주발제고 누가 토론자고 이런 거 없이 우리 다 같이 발제자이자 토론자로 각자 이야기를 좀 뭐랄까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나면 어차피 또 충분한 자유 토론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 발표 시간에 충분한 시간이 못 주어지면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조급하지 마시고 이후에 자유 토론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얘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돌봄 책임은 과거에는 가족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 중에서도 아마 부모죠. 부모라 쓰고 엄마라 읽는 건데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이제 할머니, 이모, 고모 이런 분들 어려서 같이 살던 분들이었을 것 같고요. 특히 장녀까지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핵가족이 되면서 이런 조력들을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엄마의 경제활동의 편입, 경제활동으로 말미암아 엄마 돌봄도 너무나 큰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부모와 가족의 범주를 넘는 순간 이걸 국가에서 책임을 맡을 것인지 시장에서 맡을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 혼합대에서 맡을 것인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일단 우리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1차적으로 그 책임과 부담을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십몇 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최고의 정책으로 손꼽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최상의 돌봄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이지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걸 넘어서는 최상의 돌봄은 무엇인가,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돌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용의 질을, 이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놓고 여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든지 공공화가 되면 전문화와 책무성을 요구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돌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과 공공성과 이제 책무성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뭐 이런 문제도 당연히 수반될 것이고요. 그 안에 고용보호나 노동보호라는 건 마땅한 것이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많고 오늘 발제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을 기획하면서 이 순서도 이런 순서로 원래 정한 거였습니다. 10분을. 세 분은 돌봄 전담사 대표분들이시잖아요. 각 조직의 대표들 세 분을 먼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칠승, 강민정 두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반대하신 것들 굉장히 큰 거에서 없어서 이 세 분들을 앞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원단체, 대체로 보면 찬성하는 입장 같은데 그 입장들 세 개를 듣고요. 그리고선 당연히 학부모 대표 두 분의 말씀을 청해 듣고, 그리고 관련 당국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교육감 협의회 쪽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었던 교육감 협의회에서 나오신 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지역사회 기반형으로 아주 대담한 키움센터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해 주실 서울시 교육정책 전문가, 이런 식으로 10분을 모신 겁니다. 이게 망라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연구자도 아직 없고, 뭐 비교 연구 발표도 사실은 많지 않은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우리의 공통된 또 합의된 원칙에 입각해서 오늘의 토론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작은 차이들을 고수하지 않고 그 앞에서 녹여내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주최된 배경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두 의원님이 이미 법안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두 법안이 제출된 상태고요. 그 두 법안의 대표 발의자께서 오늘의 공동주최 국회의원이 되신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그 정부 발의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 체계를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할 것인가, 어떻게 확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물론 한쪽으로는 학교 돌봄이라는 형태로 또 학교 밖 몇 가지 돌봄 형태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지움이라는 문제에서 현실의 문제로 닥친 겁니다. 정부 법안과 두 의원님의 법안 발의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입법정책 토론회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님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의 공동 주최고요. 이 토론회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맥락은 두 분 의원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신 국가 책무를 강조하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온종일 돌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자체 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시스템의 법적 근거지움과 법적 체계화라는 것이 단순히 담론을 넘어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 필요로 대두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온종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모든 아이에게 행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왔더라고요. 결국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 돌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지자체 돌봄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처 보도자료 2017년에 이미 이와 같은 자료가 발표가 되었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상을 한번 봤더니 초등돌봄이 70% 이상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요. 즉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역아동센터는 한 23% 정도, 그 이외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 7% 정도. 결국은 초등돌봄 중심의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어 오다 보니 이 부분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또 학부모와의 갈등 뭐 이런 형태로 갔던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법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보니 학교 위주의 돌봄을 넘어선 지자체 중심의 돌봄을 논의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굉장히 괜찮다. 그런데 어쨌든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로 일괄 통합하는 내용이 완전히 섞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일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주무부처의 규정의 논란의 핵심이 되어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어디서 정책을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이 법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다소의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결국은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과 복지로서 분리 접근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반발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가고 지자체가 통과를 운영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돌봄교실은 1991년도에 이미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방과 후 학교 보육시설이 모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아이 돌봄 서비스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되어 있었고 어린이집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주관 부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로 넘어오면서 학교에서 갈등의 요소를 또는 그 갈등의 빌미가 되었다고 할까요?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왜 교육과 교육,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자체에 대해서 왜 학교는 교육을, 너네는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선을 그어서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번 초등교육을 살펴봤어요. 초등교육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봤더니 돌봄도 들어가 있고 방과후학교, 사교육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과후학교도 진행하고 있고 정규 교육과정에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학교에서의 교육, 이렇게 세 가지 기능들을 이미 초등교육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돌봄교실의 확대로 인해서 시설, 운영, 인력, 학생 안전관리 면에서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봄교사의 담당 업무를 쫙 봤더니 이 정도가 뚝 나오더라고요.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돌봄 업무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더라. 그러면 학교는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학교 본연의 기능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마구 생긴 거죠. 그럼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은 욕심이 저도 있어요. 저도 제가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학원 강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영어 교육은 내가 책임져.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나에게 영어를 배우면 학원 안 가도 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근본은 뭐냐? 내가 이 부분의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그 전문가가 되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교과목도 상당히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더라. 그런데 과연 이런 돌봄 기능까지 다 그 업무를 맡았을 때 정말 힘들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충분히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의 입장이라고 우리 모두 다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은 휴식도 필요하고 놀이도 필요하고 때로 학습도 필요하고 취미활동 등 학생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요. 그러나 현재는 돌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학생들 하루 종일 머무르게 한 거예요. 사실 선생님,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8시간, 때로는 10시간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이게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그냥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는 그 이후에 돌봄의 영역의 문제가 아닌 과연 이런 부분이 올바를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 현재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 장소에서 버티기 힘든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지자체 운영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 인근에 별도 돌봄센터를 만드는 형식으로 자리를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학교 내 돌봄시설, 당연히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예산의 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그것에만 일방적으로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돌봄 전담부서의 고용 문제가 결국은 발생을 해서 지금 뭐 약간의 문제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근로방식 자체가 돌봄교실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업이 진행 예정인가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돌봄 전담사의 파업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을 돌봄 업무 담당 교사가 그 업무를 대체한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제가 좀 절약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성장을 제고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실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제가 애초 제목도 교실의 벽을 넘어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그래서 돌봄 정책은 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이제는 청소년 돌봄도 필요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노인 돌봄까지 될 겁니다.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육과 복지의 관점에서 좋은 관점을 재설정하고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맞는 분명한 비전을 설정하고 성과 전략, 목표, 지표, 한류 등을 통해 제대로 성과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돌봄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력이 오늘의 이 주제에 좀 부합되는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실제 저는 방과후 부장을 포함해서 돌봄 교실 담당하는 부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돌봄 교실에서 그리고 방과후 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몸으로 겪은 일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지자체에 갔을 때 지금 서울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 발제문에도 있지만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는 또 국내에서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학교에 돌봄 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최초의 사례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교육의 영역이 학교의 교육 안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확장돼요. 정규 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이 있다면 방과후 이후에는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내야 된다. 이러한 그런 생각들이 점차 퍼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 이게 다 유럽의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책무성을 가지고 자기 역할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부에서도 와 계시고 다 와 계시지만 제가 법을 다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방과후 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돌봄 교실은 법적 근거가 없이 16년째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소년 기본법. 네.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의 지원이라고 하는 그 책무는 바로 지자체가 책무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자료에 나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다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이미 상당수의 그런 방과후와 관련된 것들이 지자체의 책무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지금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이 1995년도에 5.3의 교육개혁안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외국의 아이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는 것을 지자체가 챙겨주고 있고 또 지역의 곳곳에 인프라가 있어서 자기 계획에 의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행복지수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또 독일입니다. 독일은 정말 청소년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 계속 그 교육을 강조하고 학업을 강조하고 학습을 강조하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학습량이 최고 수준이에요. OECD 평균의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학습 시간이. 그렇게 보면 방과후 학교라는 용어 자체가 얼마나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이고 그게 어찌 보면 비인간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과후 학교입니다. 방과는 정규 교육을 말합니다. 정규 교육 후에 또 학교입니다. 1+1입니다. 정규 교육이 끝났는데도 계속 학교를 강조하고 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나라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학습 시간도 제일 많고 행복지수는 제일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어떤 결함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화가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 높아지고 그 돌봄에 대한 부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맞다면 그럼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느냐를 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논의를 통해서 정책이 좀 발의되면 좋겠는데 법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작정 학교에다가 다 그 없는 교실 그리고 있는 교실을 하더라도요.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의 교실을 보시면요. 20명이 앉기도 빽빽한 그런 공간. 거기에 아이들을 그전에는 25명까지도 돌봄 교실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피해고 돌봄 선생님도 피해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실 좀 약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수용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방과 후 생활이 없어요. 그냥 방과 후 학교라는 개념 안에 교실에 아이들을 넣고서 그것이 돌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자주 못 오시는 거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저는 돌봄 정책이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역대 정부를 포함해서 과거 정부와 현 정부가 이 돌봄 정책에 대해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태가 나니까 이런 취약한 점이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쫙 이렇게 발제문을 준비했는데요. 97쪽에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방과 후 초등 돌봄실은 방과 후 학교 하위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들어왔어요. 방과 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이런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거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 밖에 있는 비싼 학원 대신에 싼 값으로 학교 안에 들어가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은 문제를 주고 있고 초등 돌봄 교실도 거기에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 두 번째 98쪽에 보시면 이게 교육인가 보육인가에 대한 개념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재까지 정규 법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등 돌봄 교실은 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현재 이것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것을 교육활동이다라고 이렇게 해왔어요. 언어 모순이거든요. 만약에 법적으로 돌봄이라고 이 초등 돌봄 교실을 교육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 문제가 상당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법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육활동을 규정하는 순간에 정규교육이 학생의 입장에서 정규교육이 1+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은 정규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외국이 그렇습니다.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 개념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물론 돌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렇고요. 99쪽에 보시면 돌봄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전적 의미에서나 법적인 다른 어떤 법률을 보면 아이돌봄 지원법이나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이게 교육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교육활동 볼 수 없다고 아까 이문영 선생님 말씀한 바와 같고 내 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원종의 돌봄 정책이 지금 약간 20만 명 증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참 20만 명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53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초등학생 수가 270만 명입니다. 53만 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요. 전체 초등학생 대비 19.6%밖에 안 되고 1, 2, 3학년의 절반의 숫자에 비교해봐도 39.3%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거 전체 수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너무 작은 수치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 안에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 자체와 학생 수가 너무 많고 담을 수가 없어서 정말 정밀한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따가 보충 시간에도 할 텐데요. 지금 103쪽에 보시면 해외 사례 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요. 중구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운영을 최초의 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99.9%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반갑습니다. 결론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학생입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총체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학생이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거지 신분 보장과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학교 머무는 거 아니죠. 교장 선생님은 학교 운영과 방향의 총체적 관리 책임자로서 대표성을 띠는 것이지 학교장 재량 함부로 쓰라고 내어준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월 말에 초등돌봄 학교 사무를 정하는 초등부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 있자마자 교원단체들 교육부 찾아가서 항의하고 3일 만에 입법 처리됐습니다. 그 안에 학교 사무를 규정한다는 거 학부모 입장에서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안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공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일 확인된 지금 교사들이 오히려 나서서 초등 돌봄을 보이콧하고 나선 것은 국민과 아이들에 대한 배신이고 실로 파렴치한 일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학교 안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학교 밖에 놓여 있으면 아이들이 안전한지 당연히 학교와 교사들이 의무로 챙겨야 되는 건데 정반대로 그런 일은 할 생각도 안 하고 교육은 돌봄이 아니다. 수업만 하는 곳이다.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에 국한된다. 교육이란 개념은 학습과 평가만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는 말만 나올수록 다 교육자 포기 선언과 다름없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 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거부합니다. 교육부 장관께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졸속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얼마나 하셨습니까? 교원단체 압박에는 서둘러 법안을 처리할 정도로 두렵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얼마나 무시하길래 사과 한 번 없으십니까? 우리도 국민이고 학교도 세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애초에 학생과 학부모는 당사자로 보지도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법안 처리됐죠. 그래서 정부 여당이 초등돌봄을 법제한다는 철회 이후에 초등돌봄을 운영하는 것을 사실상 민간에 위탁하는 온종일 특별법 제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정부 자체가 공적 돌봄을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들도 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많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전달 체계로서 민간 위탁 방식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총선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추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학교 안 돌봄을 위탁하려고 합니까? 정부 스스로 자기 모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피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교원단체 졸졸 따라가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집 보내봤습니다. 공적 돌봄이 민간에 맡겨져서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된 경우가 있는지. 제가 어린이집 보내봤을 때 아이가 하원하면은 맨날 배고프다고 떼쓰고 징징거립니다. 아, 혹시 제대로 먹지 못한 거 아닐까? 급식 비리 이미 많이 언론에 나왔죠. 아동학대 매일매일 뉴스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지만 민간 위탁 98%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비리와 사건 사고 매일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적 돌봄을 계속 넘기려는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 자기 주머니를 채운 살인 유치원 원장들 유치원 3법 통과됐어도 뻔뻔하게 더 손바닥이 처벌되고 오히려 역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극단식 관리 문제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적 돌봄을 민간에 절대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사에게 학생들을 다 돌보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미 돌봄 교실에 돌봄 전담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돌봄에 따른 행정 업무 때문에 교육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행정 업무로 인한 그 부담감 당연히 해방시켜 드려야죠. 그렇다면 초등부 교육부 개정 수반에서 예산과 인력 배치하면 될 문제입니다. 지금 안 됐지만 초등 돌봄 위탁했을 때 교육의 질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는 학생 학부모 없습니다. 솔직히 교사분들도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학기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학습 돌봄 꾸러미 넘겨주고 끝. 아 그래 이런 상황 위급 상황이니까 지금 준비가 부족했다 했는데 2학기 때도 상황 똑같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1학년 학교 보내는 학교도 지금 하향 조정돼서 다시 일주일 매일 등교하기 전까지 대면으로 줌 회의했던 거 딱 한 번입니다. 공립초등학교인데 그것도 출석 체크하고 끝났습니다. 딱 한 번. 그 사이에 사립 유치원은 매일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사립 유치원하고 교육 격차 있죠. 학원하고 교육 격차 있죠. 학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안 다닙니다. 돈 내고서. 이미 그 비대면 상황에 적응해서 교육 방법을 다 고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지금 돌봄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그런 거가 신뢰가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설득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공적 돌봄이 왜 필요하냐? 돌봄권이 보장이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처럼 교사처럼 어떻게 민간 사업자의 노동자 양육자들이 출산휴가 3년씩 써가면서 아니면 1년 동안 육아휴직 써가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 기관 돌봄에 대한 의존도
당연히 교사 그 공무원처럼 유급 육아 시간 보장 받으면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를 가둬둔다. 누구는 뭐 엄마들이 무지해서 그 아이 가둬두고 싶으니까 학교 내내 그 시간 동안 돌봄권 전혀 보장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12시간 있는 어린이집에. 안 그러면은 이건 아이 돌보려고 돈 버는 건데 자기가 또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가 공적 돌봄에서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또 12시간 어린이집이 운영된다고 하지만은 식사 제공 안 됩니다.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공적 돌봄에 너무 지금 구멍이 큰데 그래서 그 아이 배고파서 엄마들이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적 돌봄의 그 허술한 부분을 더 채워가지고 엄마들도 그 노동하면서 계속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둔다? 그거는 공무원이셔서 모르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이를 그렇게 자유롭게 유급 시간 일주일에 2시간씩 써가면서 아이 필요할 때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그 돌봄 강화성이 더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초등돌봄이 방과 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전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아침 식사도 제공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방학 중에 2시 반에 끝나면은 아이들이 엄마는 6시에 퇴근하는데 그 시간 동안 또 공백 있고 밥은 또 학교에서 제공 안 되고 또 사 먹어야 되고. 근데 학교라는 공간은 이미 공적 돌봄으로서 인프라가 막대한 곳입니다. 급식실에서 다시 운영되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의 주인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천덕꾸러기처럼 지금 취급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위계아동 생명 잃어버린 사고 많지 않습니까? 가장 위계에 있는 아이들이 몰립니다. 없으면은. 당연히 공교육의 돌봄이 강화되고 교사가 아이들을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일상에서 안전하게 잘 생활하는지 잘 보호되고 있는지 그게 의무교육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생이 학교 안팎에 일상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가져야 되고 팬데믹 시대에 이것이 바로 교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간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조직력으로 공적 돌봄을 함께 분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육자 아닙니다.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하는 엄마 활동가 강미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잘 경청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생이 주인이다라는 명제에 동의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특히 학부모가 당사자로서 충분한 발언 기회와 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 하는데 또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돌봄의 질을 강화해야 된다는데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봄 전담사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도 동의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민간 위탁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봐도 다 불안하더라. 여기에도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 여기까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넘어서의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에 따라서 저절로 서로 상반되는 증거와 견해들이 제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발제하신 그 학부모 입장에서 화가 나는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요.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가둔다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가두지 않습니다. 돌봄교실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러는 때 아이들을 가둔다는 것은 오해이십니다. 그리고 또 행정 업무를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수행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못지않게 그 많은 행정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 행정 업무를 다 교사가 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발제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작 지금까지 돌봄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습니다. 돌봄 노동이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라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별로 변화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속에서 노동자에게
봉사와 공짜 노동을 강요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여전합니다. 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 전담사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경력 단절녀가 됩니다. 그 경력 단절녀가 다시 사회로 진출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대부분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돌봄 전담사도 그들에게 주어진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저평가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돌봄 전담사에게 유초 중등 교원 자격증, 2급 이사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86% 이상이 4시간, 6시간 등 시간제 일자리고 그 처우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돌봄 전담사는 계약이 연기된 학교 돌봄 교실에서 기존 업무 플러스 긴급 돌봄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어도 돌봄 교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돌봄 교실의 질과 돌봄 전담사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학부모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가 철회가 되었고요. 이후에 권칠승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동일한 명칭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으로 인해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공강으로 지금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법안 모두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고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교 안 돌봄 시설의 민간 위탁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긴급 돌봄 때문에 수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봄교실은 학교에서 17년째 운영 중이고 2017년 학부모가 뽑은 가장자랑 국가정책 1위 그리고 매년 95% 이상의 높은 학부모 만족도를 받고 있는 국가정책입니다. 이러한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들을 교원들의 업무가 아니니 이제 지자체로 이관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부모나 아이 입장 그리고 돌봄 전담사 입장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입장이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대표적인 공적 돌봄입니다. 교육청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질이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고 학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접근성, 안정성 등 학부모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돌봄 시설의 73%를 학교 돌봄이 담당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약 30만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봄 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제가 표를 뒤에 준비하긴 했는데요. 평균 45.2%에 불과합니다. 서울은 76.1%고요. 대부분이 40%,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북, 전남, 그리고 강원도, 경북 이 4개의 지자체는 20%대입니다.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돌봄 교실이 운영될 것이고 지자체별로 돌봄 교실의 질은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여건상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98%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돌봄교실에도 물론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수요에 못 미치는 부족한 교실, 또 신도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겸용교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요.
교사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돌봄 업무가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전담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돌봄 서비스 차별을 받고 있는 점 등은 돌봄 교실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돌봄 교실이 17년째 운영 중인 돌봄 교실을 근간을 흔들어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돌봄의 역할이 커진 이 시기에 저희는 좀 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년기에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의 기능은 교육을 넘어서 돌봄과 교육복지의 영역으로까지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돌봄 시설 중에 유일하게 학교 내 돌봄 교실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돌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때 난데없는 지자체 이관 논란이 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교육청은 돌봄 교실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교육청 소속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울산, 부산 등의 교육청입니다. 울산은 불법 파견 판결도 받았습니다. 돌봄 교실의 운영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의 형태를 교육청이 마음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의 편의만을 위해서 민영화 시도하게 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현재와 같은 학교장 책임의 돌봄 교실을 선호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법률적인 체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전담사를 상시 전일제로 전환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또 시간제 돌봄 전담사 배치가 되는 곳에 돌봄 서비스 차별을 해결해야 합니다. 돌봄 교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 업무 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84% 정도가 시간제 돌봄 전담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사하고는 끊임없이 갈등 구조인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누구나 동일하게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업무를 시간제 돌봄 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여 그 돌봄 업무를 돌봄 전담사에게 부여하고 교육청은 돌봄 총괄센터를 설치해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을 돌봄은 마을 돌봄대로 마을 돌봄 체계를 수립해서 학교 돌봄은 학교 돌봄대로, 마을 돌봄은 마을 돌봄대로 체계를 갖춰서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것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아우르는 테두리법을 만들어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든 사람들이 말했듯이 특히 저출산의 시대에 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연맹은 여기에 동의를 하고 이를 위해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 돌봄이 지금 주요한 문제인데 각각의 요구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핵심 지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체를 모아서 국가가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해결책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한테는 그 돌봄으로 인한 교육 훼손의 문제를 해결이 제일 중요하고 돌봄사한테는 고용 안전 문제 해결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질 높은 공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면 세 가지 정도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돌봄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통합 운영하는 주체가 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일 그리고 거기에 경험 축적, 교류, 그다음 기타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의 활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질 높은 돌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에서 주체가 두 가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근데 교육청은 주체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돌봄교실을 위해 모든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자체는 아동 돌봄만이 아니라 노인 돌봄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 사업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계도 다 많이 가능한 그런 점에서 학교 돌봄 교실의 문제만 그것만 관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면 통합적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런데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교육청은 이걸 관할하는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자체 주관 돌봄 시설을 교육청이 관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학교도 학교장 책임제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거나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못해요. 이런 지방자치제가 교육청이 통합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답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돌봄을 관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통합 운영의 주체로 서도록 법적 제도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구청 모델을 나왔는데 내년부터 교육과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돌봄을 좀 더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하겠다는데 이것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내용이 이번 법제화에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공간에서 경험이 풍부한 돌봄 전문가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구에 의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돌봄 전문가에 의해서 돌봄 전담 기구에 의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까 많이 나왔지만 현재 학교 초등 돌봄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초등 돌봄 교실도 전용 교실에서 돌봄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전환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교육은 교사에게, 돌봄은 돌봄사에게, 그리고 교육은 교실에서, 돌봄은 전용실에서 이렇게 이것이 지금 당장 실현은 어렵다 하더라도 정책 방향으로 명확하게 되고 그것이 이후 돈과 재정을 투자해서 시스템화될 방향으로 법안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초등 돌봄 교실에 한 해 5천억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0만 명인데 1인당 약 150만 원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육에 투입되어야 될 돈이 그쪽으로 이양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나왔듯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실 국가가 공적 돌봄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국가가 돌봄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예산 관련.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돌봄부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용어 사용에 관해서 좀 교육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교육의 의미는 법률적인 겁니다.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무 중에 일 중에 역할을 각각 분담해 가지고서 이렇게 수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영역이 교육인 거고, 따라서 교육은
교육법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 사무를 말하는 것이고 돌봄은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법이라든가 영유아 교육법 이런 것들에 이루어지는 그 사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의미로 사용이 있고 중고학교 뭐 이런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적 용어로서 학교는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니고 기구예요. 어떤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등교 교육기본법이에요. 기본법이 아니고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런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통신대 이런 것도 시설이 없어도 학교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돌봄은 학교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률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교육부가 돌봄 기본교육의 수립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법률 체계상 교육이 돌봄이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제도 구조상 돌봄 업무를 통합 운영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복지부가 기본교육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부총리는 겸임 조항인 거지 부총리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걸 맡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겸임은 두 개를 같이 겸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총리실의 업무임이 명확합니다. 돌봄법과 관련해 가지고 법적 지위가 없는 문제를 법 적용 대상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내의 온종일 돌봄 시설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경과 과정을 두어가지고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번 법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 사용의 설치 원칙도 그 법안에 넣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냥 간과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시했으면 합니다. 관련하여 학교장의 그 책무 문제, 이거 법률적 관리의 책임 문제 이런 것도 내용에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넣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돌봄이 교육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초등 돌봄의 원칙적 방향 세 번째로 교육성과 전인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 제도의 방향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제목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 방향성들이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초등 돌봄의 핵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에 있죠. 그리고 학교 돌봄이 거의 70%를 차지해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적 돌봄으로서 유일한 민간 위탁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이러한 학교 돌봄, 초등 돌봄을 낳게 된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저는 없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와 인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표를 보시면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생이 심각하죠. 절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돌봄이 이제 긴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본 거죠. 일단 시작하고 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법제화가 없이 지금 운영돼 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장기적 교육 비전이 없는 속에서 돌봄이 다뤄지다 보니까 그 돌봄 인력을 값싸고 유동적인 운영이 손쉬운 인력으로 일단 비정규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용 불안과 저임금의 희생을 우리 돌봄 전담사분들이 겪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운영 방식도 문제입니다. 인력 고용 자체가 비정규직이기도 하지만 단시간제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업무를 종교사를 동원해서 채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학교 내 갈등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갈등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관점에 있어서는 학교 돌봄을 단순한 타구이자 보호 관찰 역할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돌봄의 질적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제대로 채울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점들이 주요하게 제도와 인식의 차원에서 땜질식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라는 점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시설과 운영의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돌봄 지금 학교 정규과정 수업 교실에 겹방살이로 살고 있습니다. 눈치 보죠? 예. 새방살이가 원래 그런 서름이 있지 않습니까? 전용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독립적인 교육과정과는 독립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용교실이 없다 보니까 그 돌봄 교실과 관련된 교사, 전담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적 팽창에만 골몰하여서 정치적 효과만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된 돌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보장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단시간제 인력 중심의 땜질 돌봄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시 전일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저 돌봄 전담사분들의 상시 전일제 전환이 이루어지면 교사분들이 제기하는 문제 와 더불어서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소되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자체도 부족하긴 하지만 시간제, 단시간제 인력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둘러싼 갈등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돌봄 교실의 독립적인 자기 발전이 불가능한 구조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어떤 제목을 달고 있는데 저희도 내심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시간제가 있다 보니까 처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처우에 대해서 시간 비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밥값도 시간 비례로 받습니다. 같이 일해서 나가서 일하는데 시간제라고 해서 전일제 8시간에 비해서 시간제 4시간 분들은 반만 받고 있어요. 밥값을.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하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지자체 이거 많이 얘기 나오죠. 저는 바람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서 얘기해야 된다. 지자체 지금 돌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나서 말씀들 하시라라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지역아동센터.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년 10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 보시면 인프라 환경 정책 대상 인력 종사자 처우 등등 개선도 어려운 상태이고 정책 목표 달성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지금 이런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의 학교 돌봄의 70%까지 다 떠넘겨서 책임져라? 그러면 좋은 돌봄이 될 것이다?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강미정 활동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지자체 돌봄이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지자체 이관이 얼마만큼의 준비되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 된다. 지자체로 이관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다른 공간에도 갈 거고 다양한 활동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희망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나온 주장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제 반론의 형식으로 좀 쟁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돌봄과 보육은 교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은 교육과정 안에 국가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학교를 어떻게 바라볼까, 학교의 기능은 어떻게 확장되고 변모할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현재 고착되어 있는 국가 교육 과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상대로 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기반해서 학교가 고민해야 되고 교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 돌봄 전담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저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 과정이냐 아니냐. 근데 저는 그 속은 뭐냐면, 겉은 그런데 속은 사실상 학교의 책임을 던지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그래서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어떤 분이 무작정 학교에 끼워 맞춰서 시작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지자체 이관 과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작정 학교에 들어온 돌봄을 지금에 와서는 무작정 지자체로 퍼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지자체 이관 주장은 잠시 묻어두고 쟁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저희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하고 우선 접점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교사들의 부담이 되는 업무의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상시 전일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일단 시급한 과제를부터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선진국 사례 예를 드셨는데 맞습니다. 돌봄, 초등돌봄 방과후 활동 해외에서 지자체가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자체들은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활동까지 다 통합돼서 운영되는 지자체예요. 한국 지자체하고 다릅니다. 그런 논리라면 학교 자체도 지자체로 다 이관해야 돼요. 왜 그 부분들은 얘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더 붙여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님 말씀이나 또 전담사님들 말씀을 속에서 일정 정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되는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복잡한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일단 PPT로 보여드릴 준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오토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만드신 만평이고요. 저희 학교의 경우는 전담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교실이 있어서 푸른터, 맑은터, 맑음터라고 해서 학년이 나뉘어져 있고 자기 공간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많은 학교가 이렇게 이제 교실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안에서는 또 이제 서둘러서 막 해야 되고, 교육이라는 게 단지 가르치는 것, 수업과 학습만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 이외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활동들, 아이들을 상담하고 남아서 또 지도하고 연락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배울 걸 정리하고 이런 모든 게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여유가 없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은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실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저도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늘 제가 매일 마지막에 데리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학교도 저녁 돌봄도 신청을 해야 되나? 저 역시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이제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있게 될까, 미안한 마음, 내가 일하는 게 잘못이 아닌데 일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될 때 학교 일들 늘 절반밖에 못하는 것 같고 엄마로서도 또 절반밖에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학교 안에 있는 초등 돌봄 교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덕분에 1학년, 2학년 잘 보냈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딸하고 어제 그림을 봤는데, 저 친구는 학교에 있다가 학교에 있다 집에 가는 어떤 상황들 되게 안 됐다, 좋기도 하지만 학교에 머무는 거는 너무 오래 있는 건 싫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어딘가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차를 타고 가요. 학원차가 저렇게 질비하게 있는 게 2015년에 기사 내용을 어제 발제한 건데요. 어느 학교나 비슷한 풍경일 거라고 생각하고, 교사로서 선생님 지금 차 타러 안 왔다고 전화 왔는데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이제 민원을 먼저 온종일 돌봄이라는 주제로 연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이 핑퐁 게임을 지켜보는 학부모의 마음은 사실 매우 불쾌합니다. 돌봄이 교육이냐 보육이냐를 논의하기 전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먼저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어느 기관이 책임질 것인가의 논의에서 벗어나서 교육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돌봄에 대한 바람은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는 안전한 돌봄 공간입니다. 학교 인근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학교의 현재 교장과 지자체장의 2교장 체제를 도입해서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업무량,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힘들어하는 학교의 입장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 공간은 좁은 교실에서 수용하듯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 두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놀고 싶은 만큼 놀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공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성향과 발달 단계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쉼과 놀이가 보장되고 아이들이 활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은 수의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어야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휴식 공간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돌봄교사,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안전 보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봄교사의 처우 개선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돌봄을 받는 아이들과의 관계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리 사명감으로 일하신다고 해도 내 속이 복잡하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없습니다. 돌봄교사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돌봄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중구 흥인초등학교의 사례는 돌봄교실의 좋은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흥인초등학교의 전 교장 선생님이신 김경미 교장 선생님께서 제안하시는 초등 돌봄 교실 운영과 마을 돌봄 사업의 연계 방안은 첫째, 학교의 물적 인프라 공유, 둘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활용, 셋째,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넷째, 지자체 돌봄 운영 확대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어느 공간보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지 않고 즐겁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는 점은 늦게까지 일을 하는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과 보호자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보살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학교 밖 활동, 학원 등이 있을 때도 돌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다녀올 수 있도록 돌봄교사 인적 인프라의 여유도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프로그램이 돌봄에서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봄 안에 들어오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학부모도 마음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1교실 2인 돌봄교사 체제는 돌봄교사가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돌봄교사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 여건의 개선은 돌봄 현장을 더욱 안전하게 합니다. 진로품 돌봄교사, 돌봄과 돌봄의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지금껏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과정은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돌봄의 공백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돌봄의 한계가 커질수록 돌봄의 불평등 속에 방임과 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서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 돌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바로 국가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고민하고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합니다. 돌봄을 공급자가 아닌 아이들 중심으로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돌봄 프로그램의 자율권과 선택권이 아이들과 부모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이 아닌 아이들이 돌봄 과정 안에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거쳐 습관처럼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사회의 모습이 불안하지 않고 희망적이려면 지금 우리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아이들의 삶의 여정 중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돌봄은 누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국가의 책임입니다. 학부모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이들을 돌봄 교실에 보내면서 불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능한 한 안전하고 따뜻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돌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 돌봄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꼬인 상황 때문에 지금 여러 논쟁된 요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서 김하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강인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꼬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각자 처지가 있지만 뭔가 나름대로 원칙과 지향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너무 추상적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이 17명, 17명이 계신데 그분들이 각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는 현재 교육감님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교육감님들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절차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을 요 토론에 나오면서 저희들 그동안 교육감님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이셔서 현안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론하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마침 2017년도에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안건이 뭐였냐면 초등 돌봄 교실 학교 밖 지자체 이관에 관한 건이었어요. 근데 당시 교육감님께서 전원 합의 의견으로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해결해달라 라는 요구를 결의를 하셨어요. 이때 제안 내용을 보면은 지역 아동센터 추가 설치 및 이용 기준 완화, 학교 밖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및 법안 마련 촉구, 그다음에 돌봄 교실의 지자체로의 전환인데 여기서 과거에 딱 써 있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 구상했던 것은 사회서비스 공단 같은 거 만드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환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 운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제안을 하고 교육부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 총회 결정된 걸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몇 가지 특징과 개선 사례에 지향하는 바가 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92쪽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되게 문장화돼 있어서 되게 쓰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 수많은 수요를 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해내고 있는 것 같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돌봄 전담사님들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각종 얘기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막 보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으면 어떻게 했냐면 부드럽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돌봄 수요에 대해 진짜 열심히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그게. 두 번째는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돌봄과 교육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교사 담당 교사든 교사대로 그다음에 돌봄 전담사와 담당 교사 간의 문제, 학교 내부 구성원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 그런 게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뭔가 좀 이걸 해낼까 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돌봄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그동안 나왔던 개선 사례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학교의 돌봄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긴급 돌봄 학생 수용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인근 아파트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지역사회 함께하는 돌봄 교실 운영한다든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거는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나오는 문제 같아요. 둘째는 여기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서울 중구에 모델이 있고 또 지역 주민이 또 나서서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충남형 모델도 있고 다양한 모델이 나오고 있다. 셋째, 뭐 충분하지 않지만 돌봄 인력, 돌봄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정당한 대우를 위한 노력도 나름 하고 있었어요. 나름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눈물겨는 서울교육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건데 앞서 나온 얘기입니다. 반복된 얘기인데 국가의 돌봄책의 복제화는 좀 필요하다는 건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어떤 형태로 돼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돌봄망이 이게 지금 뭐 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교의 문제 때문에 집중돼 있지만 사실상은 학교와 마을과 이렇게 연계되거나 이게 공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령표들도 있잖아요. 연령표. 지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이것을 폭넓게 연령대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촘촘한 그 돌봄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더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과 돌봄에 대한 서로 오해와 서로 다른 이해가 있어서 좀 충돌한 지점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변화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보면서도 그랬고 교육청의 노력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진짜 재정화가 기능하다. 이거 없이 우리끼리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 확대를 위해서 더 유치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방식으로 가야지 한정된 자원에서 우리 서로 이게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중요하겠다. 네. 그다음에 그 수거 교육감님들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우리 강민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제 현재의 그 교육감님들께서 이거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울 교육감님이다, 그 경기도 교육감님, 뭐 이런 분, 인천 교육감님은 다 지자체 이관을 원칙적으로 좀 고려해보자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교육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향후 오늘 논의되는 내용하고 또 제안하신 법률안 이런 것들 바탕으로 아마 저희 교육감님들도 논의하실 거고 그럴 건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공적 돌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면서 공적 돌봄의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지금은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돌봄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노동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의 노동 조건과 돌봄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노동 조건에 대한 거는 생략해 놓은 채 우리끼리 논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그런 아쉬움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노동시장, 노동정책도 연동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도시와 농촌은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원칙을 주장하고 나면 이게 도시 쪽에 적용되는 것과 저쪽 다른 지역에서 또 농촌 지역의 돌봄 요구가 또 달라서
이런 것들을 함께 어떻게 아우를까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태까지 발언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학부모님 입장하고 저희하고 너무나도 동일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준비한 거 짧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제하신 분들에게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학습 꾸러미를 교사가 제출하면요, 학생들에게 배부하면 저희 돌봄교실에서 원격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했었고요. 줌 수업을 하는데도 담임선생님 저희 돌봄교실로 오전에 전화 옵니다. 그럼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원격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거를 다 수업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거 안 됐고 저 아이는 저게 안 됐고, 이게 초등 돌봄교실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윤영 님께서 발표하신 그 계획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연관계획, 예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하는 걸, 저희가 하는 거를 담당 교사가 한다고 거기에 쓰여 있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놀라시죠? 돌봄교실 운영 계획은 저희가 합니다. 학원이 가는 거 저희가 다 작성해서 부장에게 전달하면 부장이 저희가 학원이는 보통 5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아이들하고 있어야 되니까 갑니다. 그런 거 어쨌든 여러 가지가 중구청 사례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고, 제 시간이 벌써 1분 50초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돌봄의 태동과 이거 왜 안 넘어갈까요? 네. 태동과 역사 그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과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 시범 연구로 서울 상암초하고 안산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랬고 그 지자체 소속에 있다가 2004년에 교육부에서도 이건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교육이다 라는 그 취지하에 한 겁니다. 이런 말도 있죠. 밥상머리 교육도 교육이라고, 놀이도 교육이라고, 다 교육 아닌가요? 자, 그런데 돌봄교실의 명칭 또한 그거에 의해서 변화했습니다. 방과후 교실로 시작했다, 에듀케어 교실로 갔다, 초등 보육교실로 갔다, 지금은 초등 돌봄교실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이란 학교 내에서 지식, 인성, 신체, 바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함께 보살피고 양육하는 보육의 개념을 포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실 형태의 공적 돌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 안에서 교육이라는 학교 기능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기능을 담당하고 서로 보완하는 그 체제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안에 돌봄교실이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학부모나 학생을 위해서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라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저거를 발간합니다. 매년 1월에 내려오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운영 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편성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추진 배경에 보시면 핵가족화가 심화되었고 여성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양육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당연히 돌봄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다 봐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해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초등 돌봄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부족해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돌봄교실이 생겼습니다. 인천의 사건 아시죠? 네, 그거와 같이. 지금 저기 프로테이지 보면 95% 이상 3년간 학부모 만족도가 저 정도입니다. 그런데 질적 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2014년에 돌봄교실이 확대된 거 맞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돌봄 정책이 국가 만족도 1, 2위를 차지하니까 돌봄교실을 확대한 겁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 파트타임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돌봄교실을
지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겁니다. 자, 다른 거는 그냥 차치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봄교실에는 과거에 지자체 직영과 교육청 직영이 혼재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7년 4월 1일자로 완전히 교육부로 이관되어서 지금 현 체제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돌봄교실 현장 전문가로서 제가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느낀 6가지, 저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돌봄 전담사 서울시 그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9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교육부 교실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 2000 원격 수업이 이번 코로나 올해 생겼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2020년 10월 20일 불과 한 달 전이죠.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서 원격 수업이 교육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수업도 수업이라고요. 그런데 초등 돌봄은 16년이 넘도록 운영되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학부모하고 학생은 뒷전이라는 거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말씀드리기 애매하고요. 자, 두 번째, 명칭이라는 건 정체성과 역할을 나타내는데 돌봄교실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이 변한 것처럼 돌봄 전담사의 명칭 또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국가 정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는 학교 내에서 교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처음에 에듀케어 교사, 초등 교육 교사였다가 보육 강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 기초학습 및 숙제 지도 등 그런 걸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돌봄 업무만을 해라 권고하면서 저희의 명칭이 지금 현재 돌봄 전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아이들에게 특별활동을 수업 지도했었고 기초학습도 했었고 숙제 지도도 했었고 그랬던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규 교사가 되어야 되니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 모순이 된다라고 아까 박동국 자문위원님께서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 유자격자입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다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요. 자, 지자체 이관의 문제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거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요번 6번에 보면 국가 비상재난 사태 시에 긴급 돌봄 문제 저희가 다 감당했었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스 때도 저희들이 감당했었고 365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긴급 돌봄에도 전 교직원이 학교에서 긴급 돌봄이라는 명칭 하에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독박 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짧게 1분밖에 없으니까 제안은 4가지로 드립니다. 양적 돌봄을 질적 돌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겸용교실 및 교실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2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실당. 그렇게 되면 28명, 29명입니다. 66제곱평방미터에 그 한 교실에 26, 7명, 29명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도 요번에 서울시에서 한 거에 20명 이내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7, 8개 됐었고요. 그래서 20명 이내로 과거에 2004년처럼 제한해 주시고요. 돌봄 전담사의 근로여건 개선, 그 다음에 매년 사회에 필수 연수를 실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과 역할을 나타내죠. 보육교실을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적 돌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 안 교육부 소속의 돌봄교실과 학교 밖 지자체의 돌봄교실이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과거에도 지역돌봄이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그 돌봄의 시스템과 과거 2004년, 2006년에도 협력 체계였고 지금 현재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 돌봄 교실이 거기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넘어갔나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초등돌봄 정책은 학생 중심으로. 자, 일단은 서로 인정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 만족도 95%가 나오는 데는 아무래도 우리 돌봄 전담사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지금 명칭을 돌봄 전담사라고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2급 이상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유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전원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000명 전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사죠. 이것도 토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실 앞에는 굉장히 겸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긴급 돌봄, 독박 가까이 썼다는 표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실 팩트가 분명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서로들 인정을 하고 우리가 아이를 잘 기르겠다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공통의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공통의 척도에 대해서 합의를 가지고 아무튼 이견과 차이를 해소시켜 나가는 걸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10분의 발제를 통해서 어떤 우리 안에 관점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 또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집단의 정체성 또는 단기 이해관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원칙과 이상에 의해서 완화되고 약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도 새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10분의 발제로 집단지성을 굴릴 수 있는 기본 재료는 다 제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